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은 40대 남성분께서 지난 날을 후회하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읽는 내내 장면이 떠올라서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권에 종사하는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 만나는 횟수도 줄고 심심해서 여가 시간에 유튜브로 이것저것 하던 중 사연 채널을 알게 되어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다 보니까 제 부모님 생각도 나고 사람 사는 것이 별거 없다 싶기도 하고 여러 감회가 듭니다. 저는 5년 전 이혼을 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막힌 일이었고 또 힘든 일이었는데 이제 좀 정리가 되었는지 누군가에게 털어놔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저의 대나무 숲이 되어주시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은 아니지만 대도시에서 태어나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평범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 중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서 소위 요즘 말하는 인서울권 대학 경영학과를 진학했죠.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집안 살림과 저를 키우는 일을 도맡아 하셨죠. 두 분 다 성실하셨고 특히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섬유 사업이 잘 되어 저희 집은 꽤 유복한 편이었습니다. 작은 돈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는 부모님은 양말에 구멍이 나면 그 양말을 꿰매 쓰셨고 10분이나 더 먼 거리를 돌아서 야채나 계란이 더 저렴한 가게로 들려 장을 봐오시곤 하셨죠. 아무리 고단해도 택시보다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셨고요. 저에게도 어릴 적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상가며 아파트, 땅 등 다수를 가지고 계셨고 저는 운 좋게도 부모님을 잘 둔 덕에 돈 걱정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죠. 그런 제게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바로 20대에 은행에 입사하고 나서 만난 전 부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회사와 은행 등 여러 군데 면접을 보다가 최종적으로 은행 시험에 합격해서 은행원이 되었습니다. 그 은행은 제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조언을 듣고 통장을 만들고 관리해 오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더 뜻깊은 취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내기 은행원이 된 저는 회사에 적응하느라 눈꽃을 새 없이 바빴습니다. 회식도 많았고 업무를 파악하는 것도 정신없는 데다가 신입이다 보니 텔러들과 함께 창구 업무를 보는데 생각보다 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응대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 1년여를 숨가쁘게 직장에 적응하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계약직 텔러로 근무하던 한 아가씨와 좀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항상 큰 소리로 웃으며 인사하는 미소가 참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하얀 피부에 항상 웃는 상에 말씨도 나긋나긋해서 남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참한 여성상이었죠. 사람들에게도 항상 친절하고 자신이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남들이 편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남을 먼저 배려하겠다는 마인드가 투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들도 일부러 그 아가씨를 찾아오시는 분도 계실 정도였죠. 이달의 친절 사원으로도 여러 번 선정될 만큼 우리 지점에서 친절한 미소천사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얼핏 듣기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 돈을 벌면서 야간 대학을 졸업했다고 했고 그래서 텔러 일을 시작한 지 1년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비록 집안 형편이 안 좋더라도 자신의 노력으로 돈을 벌고 또 자기 관리도 잘하며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그 아가씨가 점점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데이트 신청을 했죠. 우리는 그렇게 영화를 보고 아가씨가 좋아한다는 칼국수를 먹으며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몇 번의 데이트 후에 제 대시를 받아들여 저의 여자친구가 되었죠.
우리는 그렇게 6개월여 기간 동안 소박한 데이트를 하면서 꿈을 키워갔습니다. 여자친구의 남동생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치킨집도 가서 맥주를 마시기도 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작은 식당에도 가끔 들르면서 말이죠. 그런데 저는 차마 저희 부모님께는 그녀를 선뜻 인사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아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어머니 때문이었죠. 엄마는 절약정신이 투철하고 강단 있는 분이셔서 사람을 보는 눈도 까다로우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누구를 만날 때 학벌이나 집안 등의 조건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특히 그 집안 분위기나 돈 쓰는 습관 같은 것을 잘 봐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어머니가 바라는 여성상은 돈도 좀 있는 집안 딸이었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연애 당시 저는 그런 어머니의 등살에 선을 보러 몇 번 나가보기도 했지만 다들 쌀쌀 맞고 콧대가 높은지라 상처만 받고 지금 여자친구 같은 사람이 없구나 하고 깨달음만 얻고 돌아왔었죠. 그럼에도 여자친구를 소개할 수 없었던 것은 어머니가 조건에 많이 치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도 상처를 받을 것 같고 저도 어머니가 너무 강하게 반대하시면 어떻게 그 산을 넘을지 너무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여자친구가 우리 가족은 이제 모두 우리 교제를 환영하는데 나는 언제 자기 부모님을 뵙고 인사드릴 수 있냐고 하기에 저는 드디어 망설이다가 어렵게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단 부모님께는 인사드릴 사람이 있으니 같이 식사 한번 하시자고 말씀드렸고 여자친구에게는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면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고 미리 예행 연습을 했죠. 그렇게 여자친구를 처음 어머님께 소개시키는 날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식당에 앉아서 여자친구를 기다리는데 그렇게 심장이 뛸 수가 없더군요. 여자친구는 엄마가 좋아하는 청포도와 망고가 들어있는 과일 바구니를 사서 들고 왔더군요. 웃으며 싹싹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정말 너무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더군요. 그런데 여자친구를 본 어머니는 빠르게 위아래를 훑어보시더니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창식 씨를 만나고 있는 정지연이라고 합니다. 좋은 인연 될 수 있도록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아가씨. 그런데 우리 아들과 만난 지 오래된 것은 아니죠? 어머니는 대뜸 여자친구의 말을 자르고 만난 지 얼마나 됐냐고 묻는 것이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언짢은 내색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식사를 하고 앞에서는 서로 별다른 이야기 하지 않은 채 여자친구를 바래다 주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저를 부모님은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아직 안 주무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여기 좀 와서 앉으려무나. 내가 할 말이 있으니.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저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재차 이유를 묻자 어머니는 눈웃음 치는 인상이 간사해 보이고 몸에 걸친 가방이나 목걸이 같은 것들 전부 명품 따라한 조악한 가짜라고 하시며 그런 사람은 앞뒤가 다르고 허영심이 있어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었죠. 우리 집 재산을 보고 너를 만날 수도 있다 하시면서요. 저는 직장에서도 평판이 좋은 사람이고 그동안 만나면서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거듭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선을 더 알아봐야겠다는 말을 남기시고 더 이상 여자친구 이야기는 꺼내지 못하게 하시더군요. 아버지 역시 어머니의 말에 동의하는 것인지 말씀이 없으셨고요.
저는 제가 난생 처음 좋은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에 대해 너무 배척하시는 것 같아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어기고 여전히 여자친구와 데이트도 즐기고 계속 만남을 가졌죠. 정말 저는 그 사람이 좋았거든요. 함께 데이트를 할 때 살며시 제 어깨에 기대어 오는 것이라든지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환하게 웃어주는 표정 등이 좋았습니다. 마치 제 삶의 활력소 같았다고 할까요? 어머니는 가끔 저에게 요즘 그 아가씨는 안 만나는 거냐고 추궁하셨지만 저는 안 만나고 있다고 둘러대며 그렇게 007 작전처럼 여자친구와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저와 여자친구는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바로 기념일을 맞아 여행 갔던 속초의 바닷가에서 술에 취해 함께 하룻밤을 보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인지 그 길로 여자친구는 임신 소식을 전하더군요. 여자친구의 남동생과 어머니에게 걱정 어린 전화가 오고 언제 결혼 날짜를 잘 볼 것이냐고 계속 채근을 하셔서 저는 결국 모든 사태를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하게 말씀드릴 일이 있다고 거실 바닥에 꿇어 앉아서 저는 부모님께 그때 보셨던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고 책임져야 하니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않으시고 벌떡 일어나 나가버리셨습니다. 나중에 아버지를 통해 들은 사실이지만 어머니는 그날 잘 드시지도 못하는 술을 혼자 근처 강변에 가서 드시고는 한참을 울고 돌아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속이 너무 답답하다며 아버지께 한참 토로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마음이 좋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미룰 수도 없는 처지라 그렇게 안 내켜 하시는 어머니를 계속 설득해가며 힘들게 상견례 자리를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자 결혼 준비에 대한 양가의 생각 또한 달랐어요. 예비 처가에서는 그저 신부인 여자친구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이셨고 형편이 좋지 않아서 본인이 모은 돈 말고는 혼수나 예단 등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그래도 일륜지 대사인데 형식을 갖추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셨고요. 심지어 어머니는 여친 집에서 얼마나 혼수나 예단을 해오는지 보고 집을 전세로 할 것인지 자가로 할 것인지 결정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있어도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그저 여자친구 한 명 반듯한 걸로 부족하냐고, 곧 있으면 태어날 손주 생각은 안 하시냐고 어머니와 다투어 가면서 또 설득을 했고요. 한복을 맞추는 과정에서도 트러블이 있었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저희 집에 들르는 문제로도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여자친구의 의견을 들어주기 위해 엄마와 싸워야만 했고요. 여자친구는 본인이 돈이 없고 아무래도 학벌도 부족하다 보니 부모님이 그러실 수 있다며 앞으로 자신이 잘하겠다고 무사히 결혼만 할 수 있게 많이 애를 써달라고 저에게 울면서 부탁하더군요. 열심히 살아도 운이 나빠 돈이 없고 힘들게 사는 것까지 탓할 수는 없지 않냐고 자신의 집안이 한미한 만큼 정말 잘할 테니 믿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정말 잘할 거라고 계속 맹세를 하더군요. 저는 그때는 이 여자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악어의 눈물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호적에서 팔 거라며 펄펄 뛰시는 어머니와 싸우고 설득해가면서 겨우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아내는 부모님께 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말이면 임신한 몸을 이끌고 꼭 토요일 점심은 시댁에서 메뉴를 선정해 요리를 대접하고 생신이며 어버이날이며 정말 보는 사람이 다 감동할 정도로 그렇게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아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는 말 한마디 곱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입덧으로 구역질을 하는 아내를 보고 유난이라며 밥상머리에서 입맛 떨어지게 뭐 하는 거냐고 구박을 하셔서 발끈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반대한 결혼을 기어코 한 저에 대한 원망을 쏟아부으시는 듯 아내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불만이시더군요. 그런 일이 있는 날 저녁에는 아내는 항상 저에게 맥주나 한 잔 먹고 속 풀고 자라며 자신은 임신 중이라 무알콜 맥주를 마시겠다며 과일이나 제가 좋아했던 아몬드와 오징어 안주를 내오면서 자기는 다 괜찮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모짐 시집살이를 하면서도 아내는 항상 씩씩하고 미소를 잃지 않았으며 시댁에 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미안했기에 처가에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논하라고 얘기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넌지시 저를 보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기 여보 있잖아. 태훈이가. 응? 처남이 왜? 무슨 일 있대? 이제 치킨집에서 일하는 걸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좀 해보고 싶대. 닭꼬치 안주 전문으로 하는 주점을 차리고 싶다고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있나 봐. 그런데 인테리어비며 권리금이며 돈이 꽤 많이 필요하다는데 혹시 자기가 좀 빌려줄 수는 없을까? 말을 마친 아내는 면목이 없는 듯 한참을 고개를 푹 숙이고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잔뜩 움츠러든 그 가녀린 어깨가 너무 안쓰러워 아내를 안아주면서 말했죠. 그럼 필요한 돈이 얼만지 말해주면 내가 한번 융통해 볼게. 나도 자기 집안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니 정말 좋다, 자기야. 그렇게 저는 당시 꽤 큰 돈을 처남의 사업자금으로 차용증을 쓰고 대주었습니다. 기간은 임의로 10년으로 해두고 그냥 사실은 안 받을 생각이었죠. 이미 부모님께서 미리 제 앞으로 증여해 두신 재산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부모님께 헌신하는 아내를 위해 충분히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과 처남이 고맙다고 계속 전화를 하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아내가 모진 시집살이를 하는 것이 죄송해 제가 더 잘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장모님도 처남이 하는 가게 주방에서 일하게 되시면서 장사가 제법 잘 되어 처가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형편이 조금 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사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만삭이 되어 남산만큼 부풀어 오른 배를 하고는 시댁에서 제사 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다리가 퉁퉁 붓는데도 일을 하는 아내가 안쓰러워 제가 돕겠다고 해봤지만 어머니는 남자가 어딜 부엌에 들어오냐며 소파에 앉아 있으라고 저를 쫓아버리셨죠. 아내는 열심히 전을 뒤집고 나물을 무치고 산적을 손질했습니다. 겨우 준비가 다 끝나 제기에 음식들을 담는데 그때였습니다. 쨍그랑. 벼랑간 유리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 부엌으로 달려가자 아내가 국그릇을 떨어뜨린 것 같았고 그릇이 깨져서 조각난 상태였는데 앞에서 어머니가 씩씩거리면서 서 계시더라고요. 너 제사할 때 쓰는 국은 노쇠 그릇에 담는 거 모르니? 어디 담아야 될지 모르면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사기 그릇에 담다가 거기다 실수로 국하고 그릇을 다 깨버리면 어떡하니? 이래서 낄 때 안 낄 때 설치고 다니는 걸 싫다고 내가 그렇게 결혼을 반대했구만. 꼴 보기 싫으니까 저 방에 가 있어.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사기 그릇에 담아도 되는 줄 알고 그릇 깨서 죄송해요. 그 그릇 내가 유럽 갔을 때 사온 거라 다시 사지도 못해. 아휴,
정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어? 됐고! 방에 가 있어! 아내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한 뒤 혼자 눈이 발개져서는 방으로 터벅터벅 들어가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제사를 모시는 자리였고 또 아내가 방으로 간 뒤 어머니의 녹이 역시 가라앉으셨기 때문에 강하게 항의는 하지 못하고 그저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괜찮다고 내가 잘 몰라서 실수했으니 어머니가 그렇게 화가 나신 거라고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깨는 떨리고 있었죠. 저는 아내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주춤거리다가 그만 돌아서 방에서 나오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욕할 수도 없고 그저 혼자 푹 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그렇게 결혼 후 아내는 소위 남들이 말하는 혹독한 시집살이를 겪으면서도 한 번도 언성을 높이지 않고 저에게 웃는 얼굴을 보였습니다. 저는 내심 아내에게 감사하면서도 약간의 죄책감이 생기더군요. 누구라도 계속해서 자신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언젠가는 화가 나기 마련인데 아내와 어머니가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웠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인 샤브샤브를 제가 직접 육수를 내리고 야채와 소고기를 다듬어서 집에서 해먹으면서 넌지시 아내에게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엄마 때문에 힘들거나 많이 화나면 나도 같이 말씀드려 줄 테니 너무 자주 가지 않아도 되고 너무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돼. 원래 우리 엄마가 말끝이 좀 날카로운 분이셔. 아니에요, 여보.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이 뒤끝이 없으시니 그런 말씀하셔도 그때뿐인걸요, 뭐. 저는 곧 태어날 우리 아기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걸요? 신경 쓰지 말아요. 아내는 저의 거듭된 말에도 그저 자신은 아무 불만이 없다고,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어서 아내는 너무 귀여운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딸을 갖고 싶었던 것이 제 일생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예쁜 딸이 나에게 생기다니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제2막을 시작했습니다. 이해심 많은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일은 온 마을이 필요한 일이라고 하던가요. 아기가 태어나자 저의 일상도 더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아내는 말할 것도 없이 온 힘을 아이에게 다 쏟더군요. 아내의 딸 사랑은 다른 엄마들보다 더 각별한 데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옷에 관한 부분이 그랬죠. 아내는 소박하지만 멋내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자신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 새 옷을 제대로 못 입어봤다며 가끔 소위 말하는 명품이라는 브랜드 옷을 사입히곤 했습니다. 그런 옷이 한두 벌 있어야 요즘에는 꿀리지 않는다는 소리를 하면서 아내는 자신이 해보지 못한 것을 아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이해가 안 됐지만 그저 아내가 원한다면 해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로 또 아내가 어머니께 혼이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2돌쯤 지났을 때 우리 가족은 본가에 오랜만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훨씬 더 자주 본가에 가곤 했지만 아무래도 아기가 태어나고 나니 한 달에 한두 번으로 본가 가는 날이 줄어 요새 부모님이 좀 아쉬워하는 것 같아 그날은 오랜만에 아내가 실력 발휘를 하는 날이었어요. 하루 종일 장을 보고 레시피를 보던 아내는 저에게 아기를 맡겨두고 아침부터 음식을 하느라 낑낑대고 있었죠.
아내가 준비한 요리는 해물탕과 직접 재서 만든 불고기에 제가 처음 보는 밀푀유 나베 등 누가 봐도 정성스러운 요리였어요. 그런데 맛있게 드시는 아버지와 달리 엄마는 몇 젓가락 드시더니 인상을 쓰시며 또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이거 밀푀유 나베인가? 이거는 요새 마트에서 재료 손질 다 해서 나오는 거 아니니? 남이 손질한 거 믿고 먹을 수 있어? 불고기는 간장을 너무 넣었는지 짜구나. 어머니, 밀푀유는 제가 다 만든 거예요. 걱정 마시고 드세요. 어머니 야채 좋아하시니까 제가 다 손질해서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말이다. 전에 왔을 때도 보니 지금 애 옷이 이게 버버리 아니니? 누가 애 옷을 이런 비싼 거를 입혀? 혹시 없어 보이게 가짜 입힌 거니? 그게요. 어머니, 요새는 젊은 엄마들은 한두 벌 정도는 이런 브랜드에서 사주거든요. 그래야 좀 때깔도 나고 예쁘지 않아요? 아니, 당최 너 그게 무슨 철딱서리 없는 소리니? 애가 돈 무서운 줄 모르고 곧 있으면 작아질 애 옷을 무슨 돈을 그렇게 줄줄 흘리고 다녀! 그 돈이 네 돈이야? 급기야 어머니는 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아내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엄마에게 잘못했다고, 다시는 사치를 하지 않겠다고 엄마에게 잘못을 빌었습니다. 어머니는 돈은 야무지게 줄줄 새지 않게 하는 거라고, 남들이 입힌다고 해서 비싼 옷 칠갑하는 건 길바닥에 돈 버리는 것이라며 엄하게 아내를 나무라셨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그동안과는 다르게 어머니에게 속이 많이 상했는지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가 말만 그렇지 돌아서면 까먹는 사람이니 그냥 앞으로 좀 참고 좋게 넘어가면 좋겠다고, 어르신인데 우리가 그러지 마시라고 한들 나아지겠냐고, 우리도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으로 집도 얻고 한 건데 좀 힘들게 하셔도 당신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아내를 달래며 말했죠. 다른 부분을 내가 더 잘하겠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큰 걱정 없이 아기도 잘 크고 모든 가족이 건강해서 참 행복하다고 할 때쯤 불행은 말없이 우리 가족에게 덮쳐왔습니다. 부모님이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로 친척 결혼식에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이었어요. 그날 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을 먹으며 아내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또 상사가 업무 지시를 하러 전화를 걸었나 생각에 급히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세요? 김순자님 보호자 되시죠? 여기 119인데요. 지금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두 분이 의식이 없으세요. 지금 빨리 제1병원으로 와주시겠어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교통사고라니요. 저는 정신없이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119 이송 과정에서 싸늘하게 시신이 되신 아버지와 머리를 크게 다쳐 피를 많이 흘려 긴급 뇌수술에 들어가야 하는 어머니가 계셨죠. 저는 눈물도 나지 않은 채로 멍하니 수술실 앞에서 어머니의 수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차마 돌아가신 아버지를 뵈러 시신 안치실로 내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수술만이라도 잘 끝나기를 얼마나 제가 아는 모든 신들에게 빌고 또 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수술 시간이 마치 억겁의 시간처럼 길게 느껴지더군요. 손깍지를 끼고 고개를 숙인 채 저는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용서를 빌 테니 아버지를 데려가셨으니 어머니만은 제 곁에 좀 더 머무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 드렸습니다. 9시간의 대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 선생님은 뇌의 손상 부위가 워낙 커서 수술은 잘 끝났지만
후유증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어두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목숨만 살아계시다면 다 상관없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제가 가진 부모님께서 주신 모든 재산을 앞으로 어머님의 여생을 위해 다 쓰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 동안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형제가 없다는 것이 그 며칠 동안은 너무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손님 맞이하고 상 치르는 것은 어찌어찌 하겠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 혼자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을 보고 있자니 온 몸이 찢어지는 고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나신 아버지. 어린 나에게 항상 목욕탕을 함께 다녀온 날에는 아이스케이크를 사주시며 엄마한테는 비밀이라고 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별하게 될 줄 알았다면 더 잘 챙겨드리고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드릴 것을. 모든 것이 후회가 되고 그저 살아계신 아버지를 한 번 뵐 수만 있다면 억만금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신은 야속하게도 그렇게 아버지를 앗아가시고 또 저에게 다른 시련을 주셨어요. 뇌수술을 마치고 2주 만에 겨우 깨어나신 어머니께서 6세 지능을 가지게 되신 겁니다. 거기다 왼쪽 팔다리 역시 불편하셔서 혼자 화장실 다녀오시는 것도 힘든 지경이 되신 것이죠. 저는 매사 경우 바르고 딱 부러지던 여장부 어머니가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모습을 하고 말을 못하시는 모습을 보이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깨어나신 후 말씀드리는 것이었어요. 아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는 줄 알고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깨어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돌? 어머니는 단어가 생각 안 나시는지 손발을 허우적거리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대로 말씀도 못 하시면서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 저는 병실을 뛰쳐나와 버렸어요. 어쩌다가 우리 집에 이런 병고가 생긴 것인지 그동안 누구에게 몹쓸 짓 한 것도 없는데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후 1년을 어머니께서는 중증 환자들이 머무는 재활병원에서 집중 재활을 받으셨어요. 교통사고가 나면서 말 그대로 뇌에 출혈이 일어난 것이라 대부분 예후가 좋지 않은데 그래도 어머니께서는 1년 동안 재활을 하시고 나자 제법 혼자 왔다 갔다 하실 정도는 몸이 돌아오셨습니다. 의사들이 이 정도로 돌아오신 게 기적이라고 했어요. 1년 정도를 병원 생활을 하시고 나자 어머니께서 자꾸 저를 보시면 병실 창밖을 가리키시길래 저는 사람을 쓸 각오를 하고 어머님을 원래 사시던 본가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돌봐주실 분을 구했죠. 경력이 아주 많으신 베테랑 간병인을 구하고 하루 한 번씩 어머니를 들여다보러 본가로 갔습니다. 아내는 간병인 분이 상주에 있어도 자신이 한 번씩 가서 돌보겠다며 한사코 고집을 부리며 하루 한두 번씩 꼭 본가로 갔습니다. 이제 아기는 세 돌이 넘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고 아내는 낮에 시간이 난다며 남의 손에만 맡겨둘 수 있냐고 수시로 들러 살피겠다고 했죠. 저는 아내에게 한없이 고마웠습니다.
제가 들러본다 한들 일 때문에 저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만 어머니를 살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간병인과 아내의 손에 어머니를 부탁하고 제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본가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갑자기 무슨 강아지냐고, 환자가 계신데 강아지가 있으면 소란스럽지 않겠냐고 아내에게 말을 하니, 간병인분이 그러시는데 강아지 같은 애완동물을 기르면 어르신들이 정을 붙여서 기운을 차리시는 경우를 많이 보셨대요. 아무래도 몸이 편치 않으니 정서적으로 안정을 위해서 많이들 기르신다고 해요. 제가 어릴 적 강아지를 키워봐서 잘 케어할 테니 한번 강아지를 키워보는 게 어떨까요? 어머님 저러시다가 우울증 오실까봐 걱정돼요. 안 그래도 요즘 어머니 얼굴빛이 어두워 보이시고 저번에 갔을 때 밥도 남기셔서 걱정됐는데,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 어떤 강아지가 좋을지 여보가 그럼 좀 알아봐줘요. 저는 어머니에 대해 신경 쓰는 아내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마웠어요. 한동안 아내는 강아지를 입양하고 강아지 물품을 사느라 정신이 없었죠. 강아지는 조그마한 요크셔테리였습니다. 갈색과 회색이 섞여 있는 눈이 동그란 귀여운 녀석이었죠. 본가로 가서 어머니 품에 안겨드리니 어머니도 싫은 눈치는 아니셨어요. 조심조심 요크셔의 털을 쓰다듬으면서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저는 강아지 이름을 해피라고 지어줬습니다. 어머니가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은행에서의 일은 하루가 다르게 바빠졌습니다. 저는 대출 업무까지 책임을 맡게 되고 승진을 하게 되어 눈꽃을 새 없이 바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나중에는 하루 한 번 본가에 가서 어머니를 뵙는 것도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잘 계시다는 간병인 분의 문자와 아내의 연락을 받으며 저는 직업을 그만둘 수는 없기에 하루 종일 은행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죄송하고 마음이 안 좋아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는 종일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간식을 드시라고 과일을 깎아내오자 갑자기 과일을 바닥으로 팽개치시더니 자꾸 엎드려서 그걸 입으로 드시려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기겁을 하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왜 과일을 바닥에서 드시려고 하세요? 오른손은 괜찮으시잖아요. 손으로 드셔야죠. 하면서 어머니를 일으켜 식탁으로 모시고 과일을 다시 깎아드렸는데 그런 저를 보는 어머니의 눈이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강아지가 먹는 것을 보고 그걸 따라하고 싶으신 건가 싶어 정신과 담당 선생님을 찾아가 상담도 받고 걱정이 돼서 알아보았지만 지능이 퇴행했기 때문에 6살 아이가 돌발 행동을 하듯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오랜 시간을 들여 생활을 지켜봐야지만 알 수 있다는 말씀뿐이었죠. 저는 나날이 어두워져가는 낯빛과 또 어머니께서 자꾸 음식을 바닥으로 던지고 먹으려는 흉내를 내는 신용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아내와 의논을 하려다가 예전에 CCTV 설치를 아내가 반대한 적이 있어서 몰래 한번 설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간병인분을 처음 모실 때 CCTV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그러더군요. 사람을 쓸 때 그런 식으로 의심부터 하면 좋은 사람이 오래 있지 않는다고요. 자신이 부지불식간에 수시로 들러 어떻게 대하는지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왠지 아내에게만 맡기고 있기가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저는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서 제 폰과 연동되는 어플을 깔고 기사를 불러 카메라 기기를 설치했습니다. 아내와 간병인이 오지 않는 주말에
저 혼자 가서 기사님을 불러 설치를 했죠. 천장의 벽지도 하얀색이고 카메라 역시 요즘은 테두리가 하얀색으로 나와서 제가 봐도 샹들리에 사이에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서 저는 제가 쉬는 토요일에 하루 종일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겠다 이야기하고 본가로 가서 컴퓨터로 CCTV 화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경악할 만한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할 만큼 충격적이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들고 있던 아이스 커피를 모두 발등에 쏟아버리고 말았어요. 사지가 덜덜 떨리더군요. 그곳에는 간병인과 아내가 제 어머니를 구박하고 모욕을 주는 학대에 가까운 장면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출근을 하고 어머니 등을 툭툭 치고는 국그릇에 국에 밥을 말아 한 그릇 달랑 던져두고는 어머니 보고 수저로 드시라고 하더니 글쎄 자신은 혼자 내내 드라마를 보고 있지 않겠어요? 어머니께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엉거주춤 다가와서 표현을 하시는데도 간병인은 몇 번이나 못 들은 척하다가 어머니께서 소변이 급하셔 힘들어 하시니 그제서야 마지못해 화장실을 가더군요. 그 다음 날은 아내가 오는 날이었는데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아내는 삼겹살을 사가지고 와서 간병인 아주머니와 둘이 앉아서 대낮부터 소주와 삼겹살을 먹더군요. 둘이서 먹고 떠드느라 어머니가 뭘 하는지 신경도 안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눈앞에서 보고도 아내의 그런 행동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 당장 집에 가서 따져야겠다고 생각하면서 CCTV를 일단 끄려는 순간 정말 놀라운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점심을 드시지 못한 어머니가 배를 가리키며 배고프다고 하자 아내가 집에 있던 해피의 개밥 그릇에 밥하고 물을 말아주더니 바닥으로 탁 내려놓고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먹으라는 신용을 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께서 고개를 가로저으시며 손으로 숟가락 뜨는 신용을 하시자 아내는 입가에 비틀어진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의자에서 끌어내려 어머니 머리를 그릇으로 낮추더군요. 입으로 핥아먹으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몸이 불편한 노인에게 하면서 아내는 간병인과 함께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왜 그동안 저와 있을 때 슬픈 눈빛으로 바닥에서 음식을 먹는 신용을 하셨는지 그제서야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필사적으로 자신이 받는 대접을 저에게 알리고 아내의 악마 같은 맨얼굴을 저에게 알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 이런 불효자식이 있나 하는 생각에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사지를 쥐어뜯으며 대굴대굴 구르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인연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고 제 분함과 억울함, 그동안 사악한 연에게 속고 산 제 인생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또 나를 낳고 길러주신 어머니에게 이런 죄를 지은 저 자신이 어떻게 어머니께 사죄드려야 할지 그저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괴롭고 또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 나랑 있고 싶어 하신다며 토, 일을 꼬박 본가에서 지내면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의심을 사지 않고 아내를 빈 몸뚱아리로 쫓아내고 복수를 할지 계획을 짰습니다. 또 처가로 들어가 있는 제 돈도 다시 받아내야 했죠.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가서 저는 아내에게 해피도 어머니도 걱정이 되니 CCTV를 설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동안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간병인도 바로 교체하기 힘들고 아내도 갑자기 못 가게 하면 의심할 것 같아 미리 말을 해둔 것이죠. 아내는 CCTV라는 말에 흠칫 놀라는 듯 하더니 어제 설치했다고 하니 자신도 성능이 좋은지 가서 봐야겠다며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 착한 척 웃는 얼굴에 침을 뱉고 싶었지만 저는 제대로 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간병인분을 알아봤습니다. 사방에 CCTV가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돈을 2배로 올려 사람을 구했어요.
다행히 은행 상사분이 자신의 노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봐주셨던 분이 있는데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해서 그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에 찾아가 제가 예전에 차용증을 10년으로 받아둔 것에 대해 알아봤어요. 일단 기한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적힌 이자와 함께 돈을 반환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머니를 아내가 학대한 정황이 CCTV에 찍혔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중대한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역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소견이 인정되면 가져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아내를 쫓아내고 처가에 있는 제 돈을 다 빼앗아 올 계획을 짰습니다. 마침 아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화려한 복수의 계획을 세웠죠. 아내가 좋아하던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그 레스토랑은 퓨전 요리 한식들이 노쇠 그릇에 담겨 나오는 곳이었는데 아내는 음식들을 맛있다며 먹더군요. 여보, 자기 생일인데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 어머, 어떤 선물이에요? 필요 없다니까. 웃으면서 기대하는 눈빛을 보니 토가 나올 것 같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이야기했어요. 그 전에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 거지? 뭔데요? 거기 있는 노쇠 그릇의 잡채 말이야. 그거 입으로 좀 핥아 먹어볼래? 개처럼 말이야. 순간 아내의 눈이 크게 흔들리더군요. 저는 웃으며 아내에게 다시 말해주었습니다. 당장 핥아 먹지 않으면 우리 엄마한테 했던 짓 법적으로 절차 밟아서 기필코 내가 너 깜빵에 쳐넣을 거야.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아내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가만히 그저 앉아있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또 그 악마 같은 거짓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나한테 왜 이래요? 자기야, 자기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저기 혹시 CCTV에서 뭐라도 본 거예요? 그 CCTV 말이야. 사실은 내가 설치했다고 한 날보다 일주일이나 먼저 설치한 거야. 아니, 여보, 아니, 현아 아빠, 그게, 제가 그날은 어머님이 반찬 투정을 하셔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기, 제발 용서해주세요. 아내는 갑자기 식당 바닥으로 내려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그 예쁜 얼굴에 흐르는 가증스러운 눈물을 보면서 저 눈물에 정말 평생 속을 뻔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포기하고 이 집에서 나가. 이혼 서류는 있는 곳 알려주면 거기로 보낼게. 친권, 양육권 모두 포기하고 맨몸으로 나가. 처남이 받았던 내 돈은 이자까지 쳐서 그대로 내놓고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아내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으며 저에게 빌었습니다. 여보,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그럴 작정은 아니었어요. 그저 예전에 어머님께서 구박했던 장면들이 떠올라서 부끄럽게 쓸 때 화내시던 게 평생 상처로 남아서 나도 어머니한테 그런 상처 하나쯤 남기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여보. 하면서 절규를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기를 돌봐주시는 시터분을 구하고 어머니를 돌봐주시는 간병인분과 함께 은행에 휴직계를 내고 아이를 돌보고 어머니를 돌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참에 퇴직을 하고 그냥 시간 여유 있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볼까 싶기도 합니다. 어차피 가지고 있는 재산 건물세만 받아도 생활하는데 무리는 없으니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세월을 그저 일만 하면서 지낸 것은 아닐까. 일이 그렇게 내 인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까 하는 회한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제 이야기로 더 우울해지신 거는 아니겠죠? 저는 제가 피할 수 없었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 어머니를 모시며 하루하루의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절대로 소중한 사람을 남의 손에 맡기지 말고 직접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